네, 안녕하세요. CAI의 윤리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웨저는 1페이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갔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한글로 조금 써져 있는 핸드아웃이 하나 나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어로만 되어 있는 규정집이 나갔을 겁니다. 이 용도는요. 일단 주 교재는 우리 여러분들 계속 보고 있는 LOS가 있는 스웨즈 노트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웨즈 노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LOS라고 하는 Learning of Statements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시험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이 스웨저 카플란에서 만든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LOS라고 해서 CFA와 CAI 협회에서 이 질문지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LOS는 일반적으로 퀘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LOS에 대한 뭐를 발표를 했었냐면은 쭉 리스트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럼 예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LOS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으셨냐면은 원서에서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원서에서 LOS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원서를 직접 사서 공부를 했었고 협회에서도 실제로 원서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예전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카플란에서 LOS라는 건 결국 질문지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달아가지고 이거를 한 권의 책으로 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LOS 답, LOS 답 이렇게 구성이 된 이 책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스웨즈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이 때로는 어떤 과목들 보면 구성이 좀 중구난방으로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질문 있고 퀘션 있고 앤서 있고 퀘션 있고 앤서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어쨌든 이게 요약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질문과 답이 서머리로 돼 있는 이 스웨즈 노트를 보고서 주 교재로 삼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 스웨저로 여러분들이 다 커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때는 이 커리큘럼북을 이 스웨저 노트를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원서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서를 때로는 우리가 규정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시험 볼 때 여러분들 구매하셨던 커리큘럼북 또는 따로 이렇게 제공되는 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를 우리가 원서로 삼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보충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웨즈만 보시고 내용이 해결이 될 거고 제가 지금 따로 나눠드린 거는 이건 협회의 규정집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규정이 담겨 있는 원서고 이 원서에서 뽑은 거를 만든 게 스웨저인데 때로 이 스웨저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제가 따로 복사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규정집으로 보충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의 것들은 이 스웨저 나가기 전에 내용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핸드아웃으로 먼저 내용을 커버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웨저를 보고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규정집을 때로는 보고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윤리 과목이다 보니까 과목이 좀 특성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페이지 1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영어로 돼 있고 더군다나 윤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과는 다르게 영어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읽어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말을 빠르게 할 거고 가능하면 다 읽어드릴 텐데 영어로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 영어 자체로 텍스트를 보는 거에 좀 익숙해지시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한번 해석하고서 시험장 들어가시고 그게 익숙해졌을 때 시험장에서 훨씬 더 쉽게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 점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윤리 과목을 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상 공부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윤리적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윤리 과목이 아니라 법규 과목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법규 과목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공부 방법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법규를 암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건 법규 과목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암기하세요라고 하는데 암기 전에 일단 이 법규가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먼저 시켜드리겠죠. 그 과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판례를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거를 적용해가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게 실제로 실제 필드에서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일하는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체득하고 시험장 가셔서는 이게 맞는지 그른지 틀렸는지 맞았는지 법규를 잘 지켰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페이지 Professional Standards and Ethics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중간 정도를 보시면 로마자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Standards and Ethics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큰 왁구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는요. 크게 6개, 20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본시장에서 일하시게 되면서 항상 가져야 되는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부분이 로마자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fundamental responsibility, 이 그림만 오른쪽에다가 좀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자본시장에서 일하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자본시장에서 4가지 파티를 만나게 될 거예요. 또는 그룹에 속하거나 여기 필드를 접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본시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Integrable Capital Market, 자본시장에 관한 법규가 또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고객과의 접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고객의 이득을 위해서 일한다라든지 고객의 충성을 다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법규상으로는 네 번째고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해 일한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 소속돼 일하냐면 직장에서 일하시게 될 거잖아요. 즉 employer와의 관계가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에 대한 필드, 범위, 내 일적인 거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investment analysis, recommendations and action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responsibility에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용주를 위해서 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특검 받은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영진을 위해서 한 행동 자체가 어떤 회사에 배임행위를 끼친다라든가 손해를 끼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행위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6번 조항.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conflicts, 이해상충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위에 원래 규정을 보게 되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이제 7번째인데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으실 텐데 7번째 조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내가 명함을 CAI로서 어떻게 팔 것인지 등등등등에 관한 조항들이 여기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날리시고 집으로 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자본시장에서 항상 맞닥뜨리게 되는 Fundamental Responsibility에 대한 1번 조항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본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게 되니까 그 자본시장에 대한 법규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객을 위해 일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고, 내 일적인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에서 이해상충 관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부 조항들은 예를 들어 프로페셔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knowledge of the law, 두 번째는 independence and objective, 세 번째 misrepresentation, 네 번째 misconduct 이렇게 A, B, C, D 조항으로 크게 네 개로 또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integrable capital market은 5개, 2개, 5개, 3개, 3개, 3개에서 이렇게 6개, 크게는 6개, 세부적으로는 20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앞자만 따가지고 암기를 하셔도 되고 이 구조를 먼저 알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큰 구조에 대해서 서머리를 해놓은 게 페이지 1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로마자로 1번부터 6번까지 Professionalism, Integrable Capital Markets, Duties to Clients, Duties to Employer, Investments, Recommendations, Analysis and Ac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1번에 A번, 1번에 B번, 1번에 C번이라고 나와 있는 게 1페이지, 2페이지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로마자 2번에 A번, B번 같은 경우는 2개 조항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었죠.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3번 조항 같은 경우는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로열티나 페어 딜링이라든가 수러빌러라든가 퍼포먼스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여기 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서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가진 않을 거고요. 어차피 이 부분이 5페이지부터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5페이지부터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자, 5페이지를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진도를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핸드아웃으로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만, 이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보면서 이 내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1번에 2번 조항 보시면요. knowledge of the law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윤리 과목이 아니라 법규 과목이기 때문에 법규를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A번 조항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법규를 내가 어떻게 아는 것이 잘 아는 건지, 그래서 knowledge of the law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는 일단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잘 지키는 거였었고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거였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위반 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동료들이 위반했을 때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소시에이션 절차에 대해서 배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알고부터 시작을 할게요. 법규를 잘 아는 거에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한테 적용이 되는 법규를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 원자재를 사오는 것부터 이거를 가공해서 팔고 마케팅을 하는 그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는 관련된 법규를 잘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적용이 되는 법규 당연히 업데이트도 잘 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법규를 알아야 되는 위치라던가 또는 아는 게 너무나 명백한 위치에 있었더라면은 내가 이 법규를 모른다는 것들이 면제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반드시 알고 업데이트를 해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자, 잘 지키고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요. more strict한 law예요. 더 엄격한 법규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법규가 적용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인이고요. 미국계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로컬러라고 얘기를 할게요. 로컬러라는 건 현지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CFA라고 써놨는데 CAIA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CAIA나 CFA는 어쨌든 규정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CAIA Members and Candidate, Members라는 거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자격증을 수여한 상황이고요. Candidate이라는 거는 CFA 또는 CAIA의 지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적용이 되는 코드나 스탠더드 앞에서 배웠던 요 규정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4개가 동시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지키는 게 잘 지켜주는 법규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코드나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법규가 조금 더 엄격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한국 법규도 조금 더 엄격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more strict한 MS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베트남법이 그거보다 조금 덜 엄격하다 그래서 이거를 LS법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어떤 법규를 지켜줘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미국 법규랑 한국 법규를 지켜줘야 되죠. 가장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면 되니까. 그럼 만약에 미국과 한국 법규가 이렇게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코드랑 스탠다드랑 베트남만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코드랑 스탠다드, 그 다음에 베트남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법규 지켜주셔야 되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코드랑 스탠다드를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 법규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베트남 법규만 나오면 그때는 뭐 지켜주셔야 되겠어요?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Members and Candidate잖아요. CAIA 시험 이런 거에 우리가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캔디데이트이 되는 거잖아요. 캔디데이트는 역시 또 이 법규를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부터 뭐가 코드랑 스탠다드는 항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베트남 법규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이 코드랑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엄격한 more strict한 러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 법규를 잘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법규를 지켜주는 거냐면 코드랑 스탠다드를 기본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엄격한 법규만 허용이 되는 거지 그거보다 덜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틀렸을 때 따르지 않는 디소시에이션 절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겠죠. 확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때의 확인은요,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내부로의 확인과 외부로의 확인으로 나눠지는 거겠죠. 내부로의 확인과 외부로의 확인으로 나눠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부로의 확인은요, 내가 잘못된 사항을 의심해서 발견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의심점 해결해야 되겠죠. 의심되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부로서의 예를 들어 compliance departments라든가 legal and 또는 regulatory agency라든가 이런 법규나 이런 준법 감시를 담당하는 법규 기관들, 오디트 커미티, 감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다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라면 외부적인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independent compliance consulting이라든가 legal opinion 같은 것들을 구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이 사항 자체가 의심되는 사항이 실제 잘못된 걸로 법규 위반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요. 보고도 하셔야 되고요. 또 뭐 하셔야 되냐면요. 시정조치까지 하셔야 되겠죠. 보고라고 하는 거는 자, 거기 내부로의 보고랑 외부로의 보고 나눠져 있죠. 자, 보고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시정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 보고라고 하는 거는 내부로의 보고랑 외부로의 보고로 나눠져 있는데 내부 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했는데 이거를 바로 외부의 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늦게 오고 있어요. 사규 위반이잖아요. 계속해서 10시, 12시 이렇게 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걔를 검찰이나 경찰에 바로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지만 외부적으로는 이거는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늦게 오면서 경영진에 대한 배임이나 횡령 또는요,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든가 분식회계라든가, 즉 외부로의 보고를 반드시 수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는 외부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럼 외부로의 보고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밑에 가볼게요. 머스트가 아니라고 돼 있지만 언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냐면은 법규에서 요구할 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려면 반드시 법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확인하는 절차에서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때 보고를 할 때 외부로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관련된 법규들이 연관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을 지금 여기처럼 예를 들어 내부 보고든 외부 보고든 내부 보고라면 외부에 유출하는 건 아니죠. 내부적으로 보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부로의 보고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외부 보고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고객의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 내에서만 가능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고객에 대한 기밀보호 준수 의무인 3E에서 다시 다뤄드릴 텐데 옆에다가 3E 써있죠. 네, 이때 중요한 거는 법규에서 요구할 땐 이때도 역시 고객의 정보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이 내가 어떤 일리걸하거나 unethical한 행위를 했을 때의 잘못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과 리자인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내가 이거를 잘못해서 보고도 하고 시정 조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행위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불법 자금도 맞아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시정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부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라라고 요구할 때 있다고요. 그럼 관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내가 더 이상 이 일엔 협조를 못 하겠다라고 디소시에이트하고 리자인하는 절차까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속된 잘못된 행위들을 요구받게 되면요. Consider leaving the company. 회사를 떠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바로 떠나시면 안 돼요. 고려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떠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책 가가지고 이제 내용 읽었고 이해했으니까요. 본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박스 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nowledge of the law. Members and candidates must understand and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including CFA Institute의 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CAIA에 상관없어요. 어차피 CFA 협회의 코드랑 스탠다드를 그냥 CAIA에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of any government, regulatory organization, licensing agency, or professional association, 전문가적인 협의체라든가 라이센싱 기관이라든가 법률 기관이라든가 정부라든가의
적용되고 있는 첫 번째 줄에 all applicable law. 나한테 적용이 되는 모든 법규를 다 따르는 거예요. governing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나의 행동, 행위 자체들을 규정하고 있는 In the event of conflict, 만약에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할 때는 members and candidates must comply with more strict law.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법규를 따라주시면 되고요. And members and candidates must not knowingly participate. 내가 알면서도 이 참여하거나 assist, 돕거나 하지 말래요. must dissociate.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dissociate, 협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From any violation of such laws, rules, or regulations.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에 참여하고 돕고 협조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엄격한 법규를 지키라고 되어 있고요. dissociate 절차, 위반 시에 따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5페이지 밑에 가이던스 standards and the local law 보도록 할게요. versus 자, members must know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in all countries in which they conduct business. 나는요, 내가 사업을 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법규를 다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Always adhere to the most strict rules and 네 번째 줄 requirements, laws or safety standards that apply and do not violate standards even if the activity is otherwise legal.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합법적일지라도 리걸하다고 되어 있죠. Do not violate standards. 법규를 위반하지는 말래요. 그 내용들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participation. 아니야, 여기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윤일병 사건,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데에서는 마약이나 성매매 같은 것들이 합법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서는 비록 합법일지라도 그 법규 자체가 우리 협회의 규정을 위반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코드랑 스탠다드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현재에서는 the otherwise legal 이 행위 자체가 합법일지라도 do not violate standards and requirements, standards 협회의 규정을 위반하지를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여기에 위반이 되게 되면은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코드랑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법규가 그 나라에선 비록 합법일지라도 베트남처럼 법규가 레스하거나 없는 국가일지라도 협회 규정을 위반하지 말라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규정 자체는 우리 코드랑 스탠다드를 근저에 깔고서 그거보다 더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가보도록 할게요. Participation or association with violations by others. Members should dissociate or separate themselves. 자,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참여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위반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members should dissociate or separate themselves. 나 자신을 그 행위로부터 분리시키고요. From any ongoing client-employer-employee activity that is illegal or unethical.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고요. Even if it involves leaving an employer. 만약에 그 행위 자체가 내가 고용주를 떠나는 거를 포함할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While a member may confront the involved individual. 만약에 내가 이런 행위에 잘못된 고객들 또는 어떤 동료들이랑 맞닥뜨렸을 때는 must approach a supervisor. 자, 아까 내부적인 보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내부적인 보고 반드시 해야 되고 compliance departments. 그랬을 땐 예를 들어 audit committee라든가 준법 감시 기관들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In action with continued association.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아무런 행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may be construed as knowing participation. 내가 잘못된 행위에 알면서도 참여한 걸로 똑같이 간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윤일병 사건 옛날에 구타 당해서 군대에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윤일병 사건을 보면은 내가 지금 저거를 보고 있는데 저렇게 맞게 되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행을 하지 않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때 그것 자체를 내가 뭘로 보겠다라고 하냐면 continued association. 네가 참여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In action with continued association. 내가 거기에 가담돼 있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거예요. May be construed as knowing participation. 그 자체도 내가 뭘로 볼 거냐면요. 알면서도 참여한 걸로 똑같이 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빵빵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째 페이지. 자, 첫 번째. Members should have procedures to keep up with changes. 이런 것들 간단한 거죠. 당연히 변화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줘야 될 거고요. 두 번째.
compliant procedures should be reviewed on an ongoing basis.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뷰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members should maintain current reference materials. 여기에 대한 reference material 같은 것들도 유지해야 될 거고. 네 번째, members should seek advice of counsel or their compliance departments. 이때 여기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확인하셨을 때 내부의 확인 자체가 당연히 compliance in legal department 확인하는 게 맞는데 뭐에 대해서는 확인하시면 안 되냐면요. 예를 들어 general counsel 부서가 있어요. 제너럴 카운슬 부서는 예를 들어 그냥 심리 상담, 일반 상담 같은 거 해주는 커리어 상담 같은 거 해주는 부서거든요. 여기에는 확인하시면 아무런 도움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법규를 관장하는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members should document any violations when they dissociate themselves from prohibited activity.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dissociate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호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서상으로 남겨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페이지 가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no requirements under the standards report the violations to governmental authorities. 그 다음에 내가 정부 어떤 당국에다가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을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잘못했다라고 아까 반드시 다 외부에다가 신고하고 정부 당국에다 신고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언제 하는 거냐면 법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There is no requirements. 이거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But this may be advisable in some circumstances. 하지만 이건 특정한 상황에서 요구되어질 수 있는데 and required by law in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법규에서 요구되어질 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Members are strongly encouraged to report other members' violations of the code and standards. 그 다음 나는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데 우리가 했던 또는 우리 동료들이 했던 잘못된 사항을 협회에다가 요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제가 핸드아웃 1페이지에 고객의 정보라도 잘못된 행위가 있다라면은 반드시 외부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부 보고를 하고 외부에서 요구할 때 외부 보고를 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우리 멤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부 보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 보고할 때는 첫 번째는 법규에서 요구할 때요. 그럼 두 번째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CFA 협회에서 요구할 때예요. 이게 고객의 잘못된 행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고객의 잘못된 행위더라도 협회에서 요구할 때는 이건 협회 입장이고 협회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협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협회에는 공유를 해줘도 된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어쨌든 협회 규정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embers are strongly encouraged to report other members' violations of the code and standards. 나는요, 내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코드랑 스탠다드에 위반이 있었을 때, 다른 reporting, 다른 이거를 내부 보고, 외부 보고는 법규에서 요구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 줄은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xample, 이제 실제 판례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마이클 앨런, 자, 주인공이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핸드아웃 한 페이지, 두 페이지만 두면 세 번째 페이지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세 번째 페이지 가시면은 이 자본시장의 어떤 구조가 시험 목적을 좀 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본시장에서 시험 목적으로 해요. exam 목적으로. 일단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처가 있어요. 자금의 공급처가 있고요. 그 수요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흔히 얘기해서 기업을 얘기를 하겠죠. 즉, 기업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컴퍼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상장사, 비상장사 이런 자금의 수요처, 펀드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자금의 수요를 담당하는 쪽이 있으면 공급을 담당하는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급을 담당하는 쪽은 기업에 누가 될 거냐면 investors, 투자자들이 되겠죠. 이 투자자들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기관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공급을 담당을 할 거예요. 근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은 직접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조달은 주식이나 채권을 내가 시장에다가 발행하고 이 발행된 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수취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은행에서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직접 조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데
주식 채권 발행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LG전자 주식 발행 예를 들어 창사할 때 한 번 하고 IMF 때 한 번 하고 금융위기 때 한 번 했다고요. 금융위기 지나서 한 번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2011년에. 어쨌든 주식 발행이라든가 이런 행위들이 흔한 행위들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얘들의 행위 자체를 뭐예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 이거를 대행해주고 돕는 그 자금을 중개해주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누가 있을까요? 중재자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브로커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파티를 브로커리지 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증권사라고 얘기하는 브로커리지 펌이죠. 자, 자금이 공급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럼 얘 중개 증권을 할 텐데 이 중개를 함에 있어서 증권사 내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딜을 하게 되는 즉 IPO라든가 M&A라든가 이런 IPO, M&A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하는 Investment Banking Division, 투자금융부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장기업이라면 리포트를 커버하는 리서치 부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시 셀링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하는 세일즈랑 트레이딩 부서도 있을 거고요. 어드민 부서도 기타로 여러 가지로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 IBD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기업체 내부에 예를 들어 기업금융부서니까 내부에 금융과 관련된 빈번하지 않은 트랜잭션을 담당한다고 해요. 상장이라든가 M&A라든가 이런 거래들을 IBD에서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자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냐면요. IBD가 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팔아주게 되고 마케팅을 대신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업체를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주식을 발행하는 측이라 그래서 이슈어라고 얘기를 해도요. 발행하는 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BD 또는 이 브로커리지 펌 우리가 무슨 업무를 한다라고 하냐면요. 언더라이팅 업무를 한다라고 하고 증권사를 언더라이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기업이 발행하는 거를 기업이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증권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일즈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상장한다라고 하면 주관사, 증권사를 선정을 하고 이 증권 주관사에서 상장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이 물량들을 대신 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 증권사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파는 증권이나 채권 상품을 대신 세일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일즈 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셀사이드 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사주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예요? 여기 바이사이드 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투자자를. 그 다음에 자금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미 발행된 주식에다가 내가 뭐예요? 투자를 하기도 하죠. 이미 발행된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는 물론 투자자들끼리 주고받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리서치 부서에서 이 상장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리서치나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서에서 이거를 거래하기도 하고 마케팅을 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자금이 2차로 세컨더리로 공급이 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좋은 종목을 리서치가 추천을 해주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 증권사를 통해서 그거를 거래를 하겠죠. 그럼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발생되냐면은 트레이딩에 대한 피가 발생되겠죠. 그 트레이딩 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증권사한테 지급하는 피라 그래서 브로커리지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 자본시장에서 보게 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는 윤리 문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트들이 동시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같은 경우 이제 뭘로 표시를 할 거냐면요.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나오면 세모를 칠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 체크를 하거나 밑줄을 그을 거고요. 별표로 고객을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상사가 나온다거나 부하 직원이 나오게 되면 동그라미 2개를 쳐가지고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마이클 앨런, 주인공이에요. 동그라미. works for a brokerage firm. 네모 치시고요. 여기서 일하고 있죠. and is responsible for an underwriting of securities. 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주식을 발행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니까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거냐면 이 브로커리지 하우스의 IBD 부서에다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is responsible for an underwriting of securities. A company officer gives Ellon. 자, 우리 회사의 officer는요.
세모죠. 앨런 동그라미에게 information을 줬는데 indicating that the financial statements 앨런 filed with the regulator. 네, 앨런이 이 규제 당국에다가 보고를 했던, 파일링을 했던 재무제표 statements가 overseed the issuer's earnings. 누구의 이익을 과대 계상한 거냐면요. 이슈의 이익을 과대 계상한 거예요. 실제로 상장할 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장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방법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증권사 자율적으로 그냥 주관해가지고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PE 레이시오, PB 레이시오, PE 레이시오, EV 에비타 같은 것들 제일 많이 쓰죠. 거의 PE 레이시오를 90%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상대적인 비율 쓴다는 거예요. 수익 대비 주가 비율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가 덩달아서 많이 평가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게 되죠. 앨런 seeks with the advice of the brokerage firm's general counsel. 그래서요. 내가 이게 overstate 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은 내부로의 확인, 외부로의 확인으로 나눠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brokerage firm's general counsel에 대한 내가 조언을 구했으니까 내부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Who states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regulator to prove that Ellen has been involved in wrongdoing. 하지만요, 얘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잘못된 행위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너 잘못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해 주는 게 준법감시부서, 리걸 부서가 아니라 뭐 하는 부서예요? 제너럴 카운슬. 그러니까 일반 상담 부서인 거예요. 여기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제대로 된 부서에 확인해야 돼요. 커멘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줄. 마침 미디부터. Ellen should report this situation to his supervisor. 내가요, 이 잘못된 행위들을 우리 슈퍼바이저한테 반드시 리포팅을 해야 돼요. Seek an independent legal opinion.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야 되고요. And determine whether the regulator should be notified of error. 그래, 레귤레이터가 이 에러 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외부로의 보고, 여기 있잖아요. 외부로의 보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보고해서 보고하라고 되어 있으면 해야 되겠죠. 이그샘플 2번 가도록 할게요. 카시마 워싱턴스의 firm, 우리 회사예요. 네모 칠게요. advertises its past performance, 과거 성과를 내가 광고라고 했는데 record by showing the 10-year return of a composite of its client accounts. 내가 지난 10년 동안의 과거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composite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composite이라는 용어 좀 체크할게요. 컴포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메이션인데 비슷한 투자 전략과 목적을 가진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체예요. WIRI라고 표시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국내에 대형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리고 특히 IT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또는 삼성그룹주라고 합시다. 내가 우리 국내에 삼성그룹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미래에셋 펀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미래에셋 펀드에 대한 성과랑 예를 들어 그냥 삼성자산운용이 아닌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대한 펀드랑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애플 대 애플로 비교가 안 되겠죠.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삼성자산운용 내에 있는 삼성그룹주에 투자를 하는 이 펀드랑 그 다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내에 있는 삼성그룹주에 투자를 하는 펀드랑 애플 대 애플로 비교를 하면은 더 좋은 비교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때 이런 비슷한 투자 전략과 목적을 가진 포트폴리오들을 우리가 컴포짓이라고 그래요. 그럼 비슷한 전략과 목적을 가진 그 삼성 전략주로 운영이 되는 펀드들이 예를 들어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3개를 하나의 컴포짓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은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뭐만 하시면 되냐면 비슷한 투자 전략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체를 이 복합물 컴포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회에서 이제 성과를 보고해 줄 때 어떤 걸로 보고를 해주냐면은 여기엔 이 컴포짓별로 성과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컴포짓별로 성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비슷한 전략과 목적을 가진 포트폴리오들을 뭉쳐가지고 이것대로 성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여주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Washington discovers that the composite omits the performance of accounts.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뭐를 빠뜨렸냐면요. that have left the firm during the 10-year period. 자, 우리 회사를 떠났던 10년 동안의 성과를 빼버렸대요.
whereas the description of composite indicates the inclusion of all firm accounts. 그런데 이 description 자체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모든 회사의 자산군들을 다 넣어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빠뜨린 거죠. This omission has led to an inflated performance figure.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빠뜨리게 됨으로써 성과 자체를 뭐 한 거냐면 inflate 시킨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survivorship bia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생존자 편이 예를 들어서 100개의 자산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애가 50개가 있어가지고 50개를 폐기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50개가 남았죠. 그래서 그 50개를 보여주면 성과가 잘 나와 보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컴포sit 안에서 성과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컴포sit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의 성과 자체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다른 규정집의 깁스라고 하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탠다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참고 목적으로만 그냥 알아놓으시면 돼요. 깁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국제 투자 성과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도 깁스를 다 채택하고 있어서 깁스에 따라서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 깁스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컴포짓별로 보고를 하는 거고 과거에 내가 운영 성과가 안 좋아서 빼버렸던 거더라도 10년 동안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빠지게 되면 성과가 올라갔죠. 그러면은 잘못된 행위를 내가 지금 발견했네요. 뭐 하셔야 돼요? 확인됐으니까 보고 및 시정 조치하고 보고 및 시정 조치한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정이 안 되게 되면 나는 이 펀드 못 맡겠다라고 디소시에이트 해야 되겠죠. 리사인 해야 되겠죠. 그래도 계속 요구하면 나는 회사를 떠나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7페이지 가셔가지고 7페이지? 네. 7페이지 가셔가지고 커멘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Misrepresenting performance is a violation of the standards. 세 번째 줄 마침 비대부터 She must dissociate herself from the activity. 나 자신을요, 이 행위로부터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if the discussing the misleading number with the person responsible is not an option for correcting the problem. 자, 이거를 내가 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discussing 하는 것 자체로는요, 이거는 다 해결이 안 돼요. She can bring the situation to the attention of her supervisor or compliance department at her firm.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내가 우리 감독관, 우리 관리자들 또는 compliance department한테 반드시 보여줌으로써 확인하셔야 돼요. If her firm is unwilling to recalculate performance,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 성과를 다시 계산해내기를 미적미적거리고 망설인다라면은 must refrain from using the misleading promotional material. 반드시 이 misleading한 promotional material을 쓰는 거를 refrain, 거절하셔야 된다고 했죠. dissociate 한 절차예요. resign 한 절차예요. And should notify the firm of her reasons.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If the firm insists that he use the material, 만약에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이 material을 쓰기를 주장한다라고 하면요, should consider whether her obligation dissociate from the activity. 내가 이 행위로부터 나를 dissociate 해야 되는 나의 의무 자체가 require her to seek on other employments. 내가 다른 고용주를 찾아야 되는 건 아닌지를 고려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를 떠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1A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끝나요. 제일 첫 번째로 핸드아웃을 보서 내용 이해를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 책 보면서 본문 텍스트 설명드리고 그 다음 문제까지 풀면은 이제 내용이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어디를 가시냐면요. 페이지 61페이지, 54페이지, 3페이지를 가볼게요. 53페이지. 53페이지를 가시면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까지도 푸실 수가 있는데 이제 1번 문제만 한번 잠깐 보시면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였는데 1A에 관련된 문제는 2번 문제니까 2번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While working on a new IPO underwriting projects, 내가 IPO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Jean Bremen receives information from the client that leads her. 내가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는데 나로 하여금 client의 financial statements are inaccurate.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믿도록 하는 정보를 받은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아직은 확인된 거 아니에요. believe라고 했잖아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엔요. 보고 및 시정 조치. 그럼 확인해야 되는 절차. 세 번째, 정답 뭐가 되겠어요? C가 되겠죠. Seek advice from the firm's compliance departments. 확인하는 게 제일 우선인 거예요. 예를 들어 A번 report or finding to the appropriate governmental regulatory authorities. 내가 모든 기관들에 보고하냐? 기관들, 정부기관, 외부로의 보고는 법규에서 요구할 때 하는 거니까 법규 찾아보는 게 우선해요. Immediately dissociate herself from the underwriting. 즉각적으로 dissociate 하는 게 아니라 보고하고 시정 조치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D번 Director client to the CFA Institute standards and refuse to continue working on an IP until the client brings the misstatements into compliance. 잘못된 statements가 따르기 전까지 일하는 걸 거절하래요. 다음 절차예요. 일단 확인하고 보고 및 시정 조치하고 그 다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생활 때 1B 나가도록 할게요.